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네가 처음에 인사할 때 그 목소리가 너무 안 어울린다. 너 끝날 때 목소리를 생각했을 때는 처음엔 너무 차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쩔 수 없죠. 강의를 하다가 보면 점점 흥분이 되는 걸. 예. 오늘도 저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고통으로 승화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기본 이론의 마지막이며 심화 이론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학개론이네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죠. 페이지는 428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교재. 428. 제가 생각했을 때 개론 교재는 뒤로 갈수록 정말 훌륭해요. 네. 그러니까 뭐 앞부분은 다른 교재하고 차별점을 꾀할 수가 없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꼭 해야 될 내용들만 선별해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요약집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기본서가.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 뒷부분의 내용들은 기본서로 보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28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4시간 조금 넘게 걸쳐서 이 내용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초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감정평가론을 이미 했었죠. 그때 좀 자세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반응이 안 좋았죠.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감정평가를 하고 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니까 생소하죠. 그러니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훨씬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실 거냐면 감정평가라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내가 이걸 왜 공부해? 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면 이 공부에 흥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예 감정평가를 퉁치고 감포를 하고 개론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정평가 포기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돼서 실제로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게 감정평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실무교육 받을 때 별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열심히 하실 거예요? 대충 할 거예요? 열심히? 예.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이해 안 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잡다한 사설을 하나도 하지 않고 뭐 원래 사설을 하진 않지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감정평가론을 공부하면 제가 투자론 공부할 때 누구 입장에서 공부하라고 그랬죠? 투자자. 부동산 개발론은 개발업자 입장에서 공부를 해주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하죠,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공부해요. 그럼 감정평가론은 누가 돼서 공부를 해볼까요?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돼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되시나요? 그럼 감정평가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감정평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과 평가가 합쳐진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감정은 뭐냐면 여러분 TV쇼 진품명품 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도 안 봐봤다 손 들어보세요. TV쇼 진품명품 한 번도 안 봤다. 봤다. 네, 봐봤죠? 거의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평가 의뢰인이 먼저 도자기 같은 걸 들고 오죠. 그럼 감정평가위원단이 삥 둘러 앉아서 돋보기 같은 걸 막 들이밀면서 쳐다보죠. 그걸 쳐다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따져보는 거죠. 선악,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최후의 순간에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래서 맹과 독수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쾅 찍어버리면 명품, 진품이 되는 거잖아요. 두두로 끝나면 짜가고 가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화폐적 단위로 평가 측정하는 것. 그게 평가예요. 평가.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이 두 단어가 합쳐졌다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부동산 감정평가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감정평가에는 도자기 등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거겠죠. 그럼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럼 감정평가사가 그냥 돈 받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무 건물이나 찍고 들어가서 내가 감정평가를 10억, 네 건물 10억.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 이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평가의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평가 의뢰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돈을 받고 보수를 받고 평가를 해주는 게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을 보면 428페이지입니다. 네모 1번에 감정평가의 의의가 있죠, 여러분? 있나요? 이게 괄호 1번. 체크 하나만.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경제적 가치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경제적 가치. 이거 시장 가치라고 함정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에는 시장 가치도 있고 투자 가치도 있고 담보 가치도 있고 보험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를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구하는데 그래서 함정을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뭐로 표시하는 거래요? 가액으로. 가액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액. 그래서 가치를 판정하는 것에 그친다 그러면 X입니다. 가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가액으로. 그래 놓고 심화 부분 보이시나요? 심화? 밑에.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이 있어요. 그 부분은 체크 하나만. 체크. 그리고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그 밑에 3번 동그라미 체크. 안경을 쓰면 능히 볼 수 있다 기억나세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에 일반적으로 안경을 쓰면 능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외웠었죠? 절 보실래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네. 그때 경제성이 뭐였냐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자 했던 게 경제성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 감정평가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당연히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의 비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는 들어가요? 능률성 들어가요. 맞죠? 그리고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 의뢰인 입장에서 높게 평가해 달라니까 원래는 50억짜리인데 100억짜리로 평가해 줬어요. 그럼 그걸 믿고 산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입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가는 안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안전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의 원칙이 빠지고 전달성의 원칙이 들어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감정평가를 할 때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취한다, 취하지 않는다?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비용 한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누리자라는 경제성의 원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대신 평가 의뢰인에게 이게 왜 10억인지 20억인지 전달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성의 원칙이 대신 들어갔어요? 전달성의 원칙. 그 정도만 된 겁니다. 429. 이제 2번에 감정평가론을 우리가 공부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필요성이 있겠죠. 잠깐만 절 보세요. 우리 칠판 지우개를 감정평가 하나요?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칠판 지우개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균형 가격이 바로 형성되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 전문가가 얘의 가격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다 다르다 개별성을 띠니까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대 다수로 만나지 않으니까 시장에서 바로 균형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 전문가가 이 부동산은 얼마임이 타당하다라고 평가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에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 시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 형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 2번에 부동산 가치, 밸류의 형성 요인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그 전문성을 최대한 동원해서 얼마임이 타당하다라고 정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중개사도 끼어들죠, 여러분? 관계인들이 많아져요. 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그 다음 부동산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고가성의 특성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 잘못되면 사회적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 이때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가 필요하다?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자, 결론. 절 보세요.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감정과 평가가 합쳐져 있다. 감정평가할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자는 개념은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게 왜 10억인지 5억인지 전달성이 필요하다. 전달성의 원칙이 대신 들어가 있다. 지금 그 얘기한 거죠,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 자체는 뭐 때문인 거다? 시장에서 바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의 기능이 있습니다. 429회. 넘겨보세요. 430페이지. 제일 위에. 둘로 쪼개놨네요.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으로 쪼개놨어요. 그 부분에 정책적 기능에만 체크 하나 해두실래요? 요즘 근래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나온 적도 있어요. 정말 예전에는. 감정평가의 기능 중 정책적 기능이 아닌 것, 경제적 기능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보고 마는 거예요. 얘를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 정책은 누가 펼쳐요? 정부가 펼쳐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정부가 하는 일이면 정책적 기능인 거예요. 그럼 제가 체크하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자, 정책적 기능 밑으로 들어갈 겁니다.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건 누가 해요? 정부가 하잖아, 정부. 관리의 동그라미, 정부가 하죠. 그 다음 적정한 가격 형성 유도.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건 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가. 합리적인 손실보상. 여러분 수용권 행사에서 손실보상 누가 해줘요? 정부가 해주죠. 과세의 합리화. 과세 동그라미, 세금부가 누가 해요? 정부가 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다 무슨 기능이에요? 정책적 기능이죠. 되셨나요? 네. 그 다음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제시. 의사결정 누가 하죠?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도 가장 중요한 시장의 기능이었죠. 맞나요? 네. 그때 거래질서의 확립과 유지에 거래질서 확립은 정부가 하는구나. 그것만 안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네요. 그 다음 제2절에 감정평가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1번 시장가치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교재에 지금 법 조문이 있고 생소하죠? 무슨 공법책도 아닌데 지금 법 조문이 나와 있죠? 개론에. 431을 보시면 그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해석.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괄호 1번, 431 괄호 1번에 시장가치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얘는 별표 하나. 431페이지에 시장가치 원칙의 별표를 하나 치세요. 치셨나요? 이것의 이름이 계속해서 변해서 결국은 이제 시장가치라고 표현한 건데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무슨 가치를 구하는 것으로 한다? 시장가치. 그럼 이 시장가치라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잖아요? 시장에서 사용되는 가치일 거예요. 그때 동그라미 1번. 이 시장가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1번.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될 가격일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건 보통의 시장인가요? 그렇죠. 그럼 실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그냥 보통의 시장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 지금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이거 절대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성립될 가격. 이거 아닙니다. 주의 꼭 해두시고. 두 번째,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가 된 다음에 가격이래요. 만약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하루 안에 팔아야 돼요. 출품 기간, 내놓은 기간이 하루야, 하루. 그럼 급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해서 그 건물의 가치가 진정 10억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제값을 받았겠다, 못 받았겠다?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이렇게 나왔네요. 정통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통. 여러분, 우리 짜장면, 자장면 한 그릇을 시켜 먹을 때도 정통 중화 요리에서 시켜야 돼요. 네? 어디에 정통했다는 얘기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이때 수요자가 그 대상 부동산, 빌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속아서 살 수 있죠. 그래서 속아서 사서 100억에 샀다. 걔를 시장가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 둘 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때 수요자가, 공급자는 뭘 알고 있냐면 주변에 똑같은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더 싸게. 근데 수요자가 그 사실을 몰라. 수급 동향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해. 그때의 가격을 시장가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통, 잘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고. 4번.
각두기 아저씨가 오더니 너 건물 100억인 줄 알지만 너 나한테 50억에 팔아. 그때 50억에 거래가 됐다고 시장 가치라고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여야 된다. 강요된 거래면 안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최고 빈번하게 매매가 가능한 가격, 최빈 매매 가능 가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적지 마세요. 막 적으려고 그냥 막 볼펜을 막 무기처럼 지금 갖고 있네요. 그 다음 바로 2번에.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시장 가치로 구하는 건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다른 가치를 구할 수 있대요. 그 다음 의뢰인이 다른 가격을 구해달라고 얘기하면 가치를 구해달라면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이 갑이죠. 갑의 요청을 들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장 가치가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2번에 현황 평가의 기준이래요. 넘겨보세요. 항상 부동산학에서는 용어의 정의는 용어 속에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상황인가요? 그럼 현재 상황 그대로 놓고 평가해야지 이건 이럴 것이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평가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시장에서 못 써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괄호 1번의 현황 평가가 원칙이랍니다.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지금 432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보고 있어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저를 보실까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약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법상 규제의 상태가 예를 들어 개발 제한 구역 안의 토지인데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라면 얼마일까? 이런 평가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게 기준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내용. 그 다음 바로 2번에 이제 조건부 평가라는 게 있대요.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조건을 매단 상태의 평가예요. 그럼 이 조건부 평가에 조건이 있을까요? 조건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럼 불법적인 조건을 매달고 평가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합법적이어야 돼요? 불법적이어야 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 근시일 안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조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조건. 지원자만의 생각, 객관적인 생각.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그 조건을 매달고 평가했을 때 의미가 있겠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조건부 평가 예외. 감정평가는 현황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상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건부 평가가 가능하다. 제가 지금 파란색 글씨만 읽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복습하실 때 파란색 글씨만 읽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가 잘 쓰여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복합부동산에서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전제로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를 낮이로 평가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네요. 되셨죠? 된 거예요.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핵심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날개 비슷하게 돼 있는 부분에 핵심 있죠. 그 부분에 체크 하나 해보세요. 우리 민법에서 공부한 내용이 나왔네요. 기한부와 소급이라는 단어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죠? 거기 들어보세요. 기한은 미래, 장래에 도달될 어떤 한 기한을 잡아놓고 그 기한에 얼마가 될지를 평가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한부 평가예요. 그럼 기한부 평가와 조건부 평가의 가장 큰 차이는 조건부의 그 조건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기한부의 그 기한은 이 지구가 멸망에 이르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어떤 시점을 찍어놓고 평가하면 기한부 평가. 그럼 과거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서 평가하면 무슨 평가? 소급 평가.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정평가 누가 한다고요? 감정평가사. 그럼 감정평가사는 신발이 돌아서 뭔 얘기냐면 평가 의뢰를 딱 받으면 감정평가사 막 몸을 막 떨어. 그러더니 갑자기 10억, 15억, 20억, 20억 이렇게 던져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평가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기한부 평가나 소급 평가, 과거 어떤 시점이나 미래 어떤 기준, 시점을 잡아놓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의 가격 정보가 자료가 충분할 때 충분하지 않을 때 충분해야지만 돌아가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충분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되셨어요? 그 다음 소급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 왜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2002년이 아니고 2022년 3월 9일인데 만약에 2021년 3월 9일에 이 건물이 얼마였는지 평가해 주세요.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할까요? 보통 그 건물과 관련된 과거 분쟁이 있었을 때야. 그래서 2021년도에 그 시점의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죠. 그런 게 무슨 평가예요? 이게 소급평가예요. 소급평가. 됐어요. 그 다음 그 이제 옆으로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래요. 그래서 괄호 1번에 432 제일 끝에서 5번째 줄, 6번째 줄에 개별평가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에서 얘를 감칙이라고 하는데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2개 이상의 물건이 있으면 각각 낱개로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이때 2개 이상의 물건이 있는데 그것들의 가치가 같아요. 또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또는 거래가 돼. 그럼 그때는 나눠서 평가해봤자 의미가 없겠네요. 그럼 한꺼번에 평가하겠죠? 뭐에서 평가해요? 일괄해서 평가하겠죠. 이게 일괄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됐네요. 그 다음 이제 43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얘는 체크 하나 치세요. 433 동그라미 2. 예로 들어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획지로 이용되는 경우처럼 획지의 면적이 필지 면적보다 클 때 일괄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 토지의 용어를 공부할 때 필지는 법률상의 등록 단위였나요? 네. 그래서 필지가 둘이란 얘기는 소유권자가 둘이란 얘기죠. 그래요. 근데 바로 인접해 있어. 그래서 가격 순위 똑같아. 그럼 가격 순위 서로 같은 토지. 걔를 뭐라고 하죠? 감정평가상 개념, 경제상 개념으로 가격 순위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 획지였어요. 그럼 감정평가할 때는 필지가 중요할까요? 획지가 중요할까요? 획지죠, 획지. 그럼 고개 드시고 획지가 일획지예요. 일획지. 그럼 가격 순위 서로 같은 하나. 그러니까 무슨 평가? 일괄해서 평가하는 거고. 획지가 이획지예요. 그럼 가격 순위 서로 다른 둘. 그럼 서로 다른 둘을 뭐해서 평가한다? 서로 다른 둘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죠. 무슨 평가? 개별평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구분평가 이렇게 하겠죠. 구분평가.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구분평가라는 표현을 써요. 따로따로 평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아파트와 같은 복합부동산 대지와 건물로 구분하지 않고 일제로 평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 내용. 그래서 여기다가 딱 하나만 적어둘게요. 뭘 적어두시냐면 얘를 적으세요. MM으로 그냥 아예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일괄평가를 했을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2개를 얻는 걸 일거양득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일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일거양득. 그래서 일괄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여러분 지금 433페이지 제일 위에서 5번째 줄 동그라미 4번에 세 번째 줄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1에 동그라미 쳤어요. 1만.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거래사례 비교법에 거에만 동그라미 쳐보시고 무슨 양득이라고요? 일거양득.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괄호 3번에 구분평가가 있습니다. 한 개의 대상물인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럼 얘는 무슨 평가예요? 구분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획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되면 가격순위 둘 이상이니까 서로 다른 가격순을 구분해서 평가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 상가 부분과 주거용 건물 부분이 주거 부분이 가치가 다르겠죠? 그럼 걔들을 무슨 평가해야 되겠어요? 구분해서 평가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괄호 4번에 부분평가 있죠?
뭐가 헷갈릴 거냐면 처음 공부해보면 평가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구분은 뭐고 부분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부분평가의 상대적인 개념은 뭐냐면 433페이지 보세요. 그 433의 날개 부분을 보시면 핵심에 두 개가 있죠, 여러분. 위의 핵심에 일괄평가와 뭐가 짝꿍이래요? 일괄해서 평가하든지 구분해서 평가하든지 둘이 짝꿍이죠, 지금. 그 다음 부분 평가를 하든지 독립평가를 하든지 이 둘이 짝꿍이라고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제가 부분평가와 독립평가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이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이 합쳐져서 전체 부동산인가요? 네,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이용 또는 거래가 돼요.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가 됐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토지의 정체가 뭐죠, 여러분? 이 토지는 건물이 지상에 있으니까 얘를 낮이라고 해요? 건부지라고 해요? 건부지라고 하죠? 얘의 정체는 건부지예요. 분명히 건부지입니다. 그때 뭐만 하는 거냐면 이 토지만, 이 전체 중에서 토지 플러스 건물 중에서 토지만 평가하는 거예요. 뭐만 평가한다? 토지만 따로 평가를 해요. 근데 이 토지만 평가할 때 얘를 건부지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얘를 낮이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낮이로 평가한대요. 그러면 지금 둘의 공통점은 전체 중 일부분만 평가하는 건가요? 일부분만 평가하는데 전체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평가하는지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얘 전체의 영향은 이 토지는 원래 건물 밑에 있죠. 그럼 건물의 영향을 받아야 받지 않아요? 받고 있죠, 실은. 그렇죠? 그런데 건부지로 평가했다는 얘기는 영향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거예요? 영향 받지 않는 상태로? 건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거죠. 낮이로 평가했다는 얘기는 건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한 건가요? 맞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그 나라의 일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그 나라로부터 독립한 건가요? 일부분인 거죠. 그럼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럼 그 나라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전체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네. 그럼 이 둘 중에 얘는 영향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거죠? 그럼 얘는 무슨 평가라고 부를까요? 얘를? 얘는 부분평가인 거예요. 부분평가인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건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한 거죠? 뭐 시켜서 평가한 거다? 전체에서 독립시켜서, 그래서 얘를 독립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독립해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현실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럼 지금 독립했다는 건 사실상의 조건부 평가인가요? 일종의 독립했다는 조건을 매단 거잖아요. 얘는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한 거.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내용을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예. 처음에 들어보면 약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434페이지에 핵심 부분에 쫙 나눠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4번 감정평가의 기타 분류가 있대요. 괄호 1번에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공적평가와 공인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공적평가는 공적 기관에서 하는 평가예요. 공인평가는 감정평가사 하는 국가로부터 공인된 사람이죠. 공인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의한 평가를 그냥 공인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괄호 2번에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얘는 체크 하나.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가 있대요. 이제 저를 보세요. 둘 중에 뭐가 해당이 되겠는지만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안이 딱 발생하면 무조건 그 평가를 해야 돼. 감정평가를 해야 돼. 뭐예요? 필수적 평가야. 그러면 그 대표주자에 뭐가 있냐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면 수용 절차를 거치죠.
그럼 기존에 사는 사람들을 발로 뻥 차면서 나가라고 그러나요? 돈을 줘서 보내나요? 보상금을 지불해줘요. 그럼 보상금을 지불해주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나요? 그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해야 되겠죠. 해도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다? 필수적 평가예요. 또 하나, 세금을 부과하려면 매해 부동산의 가치가 변동되죠. 그럼 그해 연도에 써먹을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평가가 반드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세평가도 당연히 뭐예요? 필수적 평가겠지. 네, 보상을 위한 평가도 필수적 평가고. 그런데 이제 임의적 평가의 대표자를 볼 거예요.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 보고서를 첨부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10억이라니까 그래 10억? 오케이 좋아. 10억 서로 주고받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꼭 사고 싶어. 근데 10억이래. 10억이 나가는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해 볼 수도 있겠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매 시의 평가는 필수적인 평가다, 임의적 평가다? 임의적 평가예요.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5명이야.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돈을 벌으셔서 빌딩이 5채예요. 아무 분쟁이 없어. 사이가 너무 좋아. 한 채씩 그냥 다 받았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럼 그때는 평가 안 해도 되죠. 사이가 드럽게 안 좋아.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께 가치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걸 감정평가를 다 해놓고 쪼개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속시의 평가는 임의적 평가예요? 필수적 평가예요? 임의적 평가라고. 기본 개념이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필수적 평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위한 평가. 여러분 경매를 할 때는 평가 보고서가 당연히 첨부되어 있죠.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의 협의 매수, 수용 등에 따른 보상평가. 보상평가 동그라미. 공시지가 평가, 국유재산 처분 시의 평가, 조세부가 동그라미. 읽어보면 다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임의적 평가에 예를 보시면 부동산 매매 시의 평가, 상속재산의 평가 등이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다음 괄호 3번.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평가는 무슨 평가? 공익평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평가는 사익평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평가는 법정평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필수적 평가와 똔똔 쌤쌤 또이또이겠죠.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괄호 4번. 평가사의 소송 여부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참모평가와 수시적 평가가 있대요. 저를 보실래요?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오면 그때마다 감정평가사에게 평가 의뢰를 해서 별도로 이거 얼마인지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할까요? 자기가 감정평가사를 고용하고 있을까요? 고용하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분명히 있겠죠, 은행에. 네. 그럼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은행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사가 가서 평가하겠네요? 그 소속 기관을 위해서. 되세요? 이런 게 참모로서 평가하는 거예요. 참모평가. 근데 이제 수시적 평가라는 건 뭐냐면 감정평가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대규모의 부동산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각 분야의 전문가, 대학 교수, 뭐 건축사, 뭐 등등등이 다 합쳐져서 그 사건,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평가하고 흩어져요. 이런 게 수시적 평가예요. 수시적 평가.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수시적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정평가사이어야 한다 그러면 X라는 거죠. 안 적어도 돼요. 예. 그 다음 이제 괄호 5번에 감정평가 수준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체크 하나. 우리 기본이론반에서 뭘 했었냐면 1차 수준의 활동, 2차 수준의 활동, 3차 수준의 활동, 전문성에 따른 분류를 했었어요. 술에 대한 전문가는 1차까지 가는 사람인가요? 3차까지 가는 사람인가요? 3차? 그래서 1, 2, 3 중에 제일 높은 건 3차. 고개 드시고 일반인이 하면 몇 차? 일반인이 하면 1차 수준의 활동. 전문성이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주의 의무를 많이 기울인다. 그냥 한번 질러본 거다. 그냥 한번 질러본 거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인이
건물을 딱 보면서 이런 거예요. 아, 저 건물 한 20억 나가겠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들었어, 그걸. 20억? 20억 주고 샀어. 알고 봤더니 10억이야. 그럼 왜 20억이라고 얘기했어? 따져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되세요? 이게 무슨 수준의 활동? 1차 수준의 활동. 근데 이번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활동을 일상의 업무로 행하죠. 근데 감정평가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부동산의 전문가이긴 하죠. 일상 업무를 행하는. 그럼 그 사람이 하면 몇 차? 2차. 아까보다는 좀 더 믿을만 하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번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업무를 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활동을 하면 몇 차? 3차. 지금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꼭 해두세요. 자, 이제 질문. 고개 드세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은 2차다. 이렇게 손을 들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공인중개사는 무슨 활동의 전문가라고요? 중개활동. 그럼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하면 몇 차야? 3차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이상하게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를 폄하해. 공인중개사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럼 감정평가사가 전문성이 더 높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이해되셨죠? 네, 그 내용. 그래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활동을 하면 3차. 그래서 괄호 5번의 감정평가 수준에 따른 분류에서는 동그라미 3번 3차 수준의 평가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다. 그 내용 나왔네요. 그 다음 괄호 6번에 평가 주체의 수에 따른 분류래요. 한 명이 하면 무슨 평가고? 단독평가. 그럼 얘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비용도 적게 들까요? 의뢰인 입장에서도 한 명만 고용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정확도는 높겠다 떨어지겠다? 떨어질 거예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정확도는 떨어질 거라고. 그런데 합의제 평가면 합의를 한다는 얘기는 둘 이상이란 얘기죠. 감정평가사를 둘 이상을 고용해야 돼. 그럼 그 사람 의견 조율하는데 시간 비용 더 들죠? 그 대신 정확도는 높아져 떨어져? 높아져.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나갔어요? 아니면 막 자세히 설명했어? 바람과 같은 스피드. 왜? 잘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그 아까 강조했던 부분은 좀 기억해야 돼. 이걸 적었던 이유가 있겠죠? 이런 내용.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의 일반 이론 436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여러분 칠판 이쪽 보세요.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칠판 이쪽. 가치와 가격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지금 딱 이 순간만 가치와 가격을 구분합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절대로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감정평가는 가격을 구한다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가액을 구한다라고 지금 바뀌어져 있지만 가액이 가격이고 가치죠.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만 딱 구분해요. 자, 이제 갑이 있습니다. 칠판 잘 봐야 돼. 이건 설명을 잘 들어야 돼.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 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감정평가사를 찾아갔어요. 요즘 제가 밀고 있는 펜다죠. 안 이뻐요? 노려보지 말고.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를 찾아갔어. 그래서 이 펜더 감정평가사에게 평가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될 미래의 유무형의 이익을 2022년 3월 9일 기준으로 발생될 미래의 유무형의 이익을 추계해요. 추정해서 계산해. 그럼 얘는 미래 가치예요? 현재 가치야? 미래 가치죠. 그럼 얘를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해 주면 이게 바로 얼마였냐면 10억이랍니다. 지금. 이 10억이 이 부동산의 뭐예요? 밸류죠. 이게 가치예요. 이게 뭐라고요? 가치. 그런데 자, 이제 잘 보세요. 감정평가사가 지금 갑에게 이 건물의 가치는 10억입니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줬겠죠. 네. 그냥 10억이라고만 적어 놓으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022년 3월 9일에 기준으로 해서 이걸 쭉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지났어. 2023년도에 갑이 이 건물을 팔려고 봤더니 10억을 못 받아요. 얼마가 됐냐면 8억이 된 거야.
그래서 갑이 이 감정평가사를 쫓아갔어. 야, 네가 10억이라며. 근데 10억 받으려고 그랬더니 10억 택도 없더라. 아무도 안 사더라. 8억이니까 간신히 팔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그냥 10억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누군가 따질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럼 감정평가사는 면피를 해야 돼요? 면피하지 않아도 돼? 책임을 피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 가격 10억은 가치 10억은 이 부동산은 과거에도 10억이었고 현재도 10억이고 미래도 10억이란 얘기예요. 어느 시점에 10억이란 얘기야? 어느 시점에 10억이라고 꽉 집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책임을 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시점이요? 기준 시점. 자, 따라해 보세요. 기준 시점. 예, 그러면 자 이제 기준 시점이 되는 날짜를 보자고요. 평가 의뢰한 날이 언제냐면 갑이 감정평가사에게 2022년 3월 5일에 평가 의뢰를 했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이제 신발이 돋아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평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조사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언제냐면 2022년 3월 9일이래요. 그러면 이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기법 등을 동원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평가 보고서를 이제 작성할 거예요. 작성 완료한 날짜가 언제냐면 3월 12일이고 얘한테 제출해 준 날짜는 3월 15일이래요. 그럼 여러 날짜들이 있죠. 그럼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이 중에 무엇이 될 것이냐 이 얘기잖아요. 명쾌한 기준이 있어요. 감정평가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가격조사.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된 가격인 거죠. 그럼 지금 감정평가사는 2022년 3월 9일에 조사를 마쳤나요? 그 날까지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겠죠? 그럼 조사가 그 뒤에 끝났어도 한 달 뒤에 끝났어도 자료는 이날의 날짜의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분석해서 평가한 거니까 기준 시점 당연히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평가 의뢰한 날 아닙니다. 평가 보고서를 작성 완료한 날도 아니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 뭐가 된다는 것? 기준 시점. 그리고 감정평가론에서는 여러 시점들이 나오면 무조건 답은 기준 시점이에요. 답정너입니다. 아예 정해져 있어.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뭐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에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에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이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가치는, 밸류는 미래에 발생할 유무형의 이익들을 모아놓고 걔가 미래 가치니까 뭐로 고친 값?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치는 현재 값이에요? 미래 값이에요? 현재 값이 되는 겁니다. 이거 미래 값 아니에요.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이때 평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원래는 뭐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 가치. 자, 이 시장은 합리적인 이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냥 보통의 시장이다. 보통의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로 잘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래될 가격, 거래할 가격,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갑이 투자 가치가 얼마인지 구해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다고요. 담보 가치가 얼마인지 보험 가치가 얼마인지 구해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시점에서도 구하는 가치는 다수로 존재할 수 있다? 가치는 다수로 존재할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 감정평가사가 팬더가 아니라 호랑이였다면 그때는 10억이 아니라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치는 누구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개념인 거지. 아직 화폐로 표현됐나요? 이거 거래되지 않았었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추상적인 개념이 되겠죠. 이게 뭐다? 가치 밸류입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이 가치 밸류가 10억이라는 사실 알았어요. 을이 갑의 건물을 사고 싶어. 자, 고개 기지개 피고.
어제 고상철 선생 생일이었잖아요. 고상철 선생 생일 다음 날에 졸면 돼요? 이게 고상철 선생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거래를 한대요. 그럼 뜬금없이 가치가 10억이었지만 평가사에게 평가 의뢰를 받은 기준이 있는데 가치가 10억이지만 이거 다 무시하고 우리 20억에 거래해 이러면 얘 살까요? 안 사요. 만약에 얘가 1억에 사겠다고 얘기하면 얘가 팔까요? 안 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둘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를 기준으로 삼아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할까요? 가치, 밸류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있어. 얼마를 주고받았냐면 2022년 3월 10일에 거래를 했어. 실제로. 9억 5천만 원의 거래를 한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9억 5천만 원은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에요. 맞죠? 이게 가격이죠? 프라이스, 가격이 되는 겁니다. 얘는 화폐로 표현된 거 맞나요? 화폐로 표현돼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된 순간 얘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예? 아니, 실제로 주고받았어, 돈을. 그럼 걔는 이미 과거죠. 이미 과거가 됐잖아. 네? 그래서 얘는 과거의 값이죠. 그 과거의 값이라고, 가격은. 그럼 과거에 거래된, 일정 시점에 거래된 가격이 얼마였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거래 가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잘 알까요? 공인중개사가 잘 알까요? 공인중개사.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이 건물 2022년 3월 10일에 거래된 가격은 누가 봐도 9억 5천만 원이에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누가 봐도 9억 5천이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 시점에 거래된 가격은 하나야 다수로 존재해요.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얘 가치가 10억일 때 9억 5천에 거래될 수도 있지만 10억에 거래될 수도 있나요? 10억 5천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평균 내보면 10억인가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괴리가 생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같아진다? 또는 장기적으로 가격의 평균은 어디에 수렴한다? 가치에 수렴한다. 그럼 가치와 가격은 많이 다르다? 비스무리하다? 자, 같다? 비스무리하다? 비스무리하다.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됐나요? 그럼 지금 누가 봐도 이 금액은 9억 5천이었어요. 객관적이네요, 가격은. 그리고 얘는 화폐로 구체화돼 있죠. 화폐를 주고받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잘 보세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건물 옆에 지하철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그럼 이 건물의 유용성, 쓸모가 커지나요? 맞죠? 상대적 위치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기 위해 경쟁을 하니까 얘가 가치가 올라가서 15억이 됐대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가치가 상승했어요.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죠. 그럼 이 부동산 가치는 15억인데 가격이 지금 10억이라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이 사람들끼리. 지금 고개를 흔들면서 네라고 대답하시는 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맞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요? 그래서 지금 가치가 올라가면, 원래는 가치와 가격이 비스무리했는데 가치가 올라가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맞죠?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맞네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는지 보세요. 을하고 을 다시가 있어. 이 둘은 부부예요. 부부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건물을 샀어. 건물을 산 상태야. 그래 놓고 원래는 10억짜리인데 남편이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보, 마누라,
우리가 가진 건물의 가치나 한번 이번에 올려보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가치가 10억인데 가격을 둘이서 15억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15억으로 올라가면 가치가 올라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지만 가치가 올라가면 기준인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지만 판매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실제 거래된 금액을 올려 불렀다고 해서 올려서 거래가 됐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닌 거죠. 기본은 이렇죠. 되죠? 이 개념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융론에서 공부를 했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럼 화폐 구매력, 화폐 가치는 떨어지나요?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어떤 함정을 파냐면 우리는 뭐에 꽂혔냐면 가치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고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공부했죠. 그랬더니 문제 이렇게 낸다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지금 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인 것처럼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지죠?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화폐 구매력이 커진 거니까 똑같은 부동산을 더 낮은 가격에 살 거 아니야. 이해되셨나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1번. 가치 밸류는 대상 부동산의 미래 유무형의 이익을 추계하는 것에 그치나요? 얘를 현재로 할인한 값이에요. 현재로 할인한 값. 그래서 미래의 값 아닙니다. 무슨 값이라고요? 현재의 값이에요. 그럼 일정 시점에도 구하는 평가 목적별로 가치는 시장가치, 투자가치, 담보가치, 보험가치 등등등 여러 개로 존재할 수 있어요. 다수로 존재할 수 있죠. 그럼 가치, 밸류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야, 감정평가사야? 감정평가사죠. 감정평가사별로 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이죠. 아직 화폐로 구체화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얘는 뜬구름 잡는 소리지 사실은. 추상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가격, 프라이스입니다. 대상 부동산의 거래 대가로 실제 지불된 금액이래요. 여기서의 포인트. 실제 지불된 금액이죠. 그럼 실제 지불된 순간 얘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일정 시점에 거래된 금액은 일정 시점에 거래된 금액, 가격은 하나로 존재해요? 다수야? 하나죠. 하나. 그 다음 이 부분의 전문가는 누구고? 공인중개사가 제일 잘할 것이고 어떤 공인중개사가 봐도 이 일정 시점의 거래 가격 9억 5천은 똑같죠? 그래서 얘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고 화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구체적이다? 그런가요? 그럼 질문. 가치가 화폐예요? 가격이 화폐예요? 가격이 화폐죠. 맞죠?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보세요. 가치는 가격의 화폐적 표현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O겠는지 X겠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O다. X다. 헷갈려 죽어버릴 것 같다. 얘는 이걸 이렇게 묶어보면 되죠. 자,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얘가 주어고 수로잖아. 그럼 얘는 가치는 화폐라고 얘기한 거죠. X잖아. 뭐라고 나와야 맞는 거예요? 가격은 가치가 화폐로 표현된 거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치와 가격의 비교를 해볼게요. 가치가 올라가면, 밸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해? 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부끼리 짜고 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서로 주고받은 금액이 커졌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었죠?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괴리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거래된 가격들을 쫙 평균 내보면 결국 뭐랑 똑같아져? 가치와 같아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자, 맞아요? 가격이 화폐 맞아? 그렇게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가치는 가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네. 하나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X예요.
화폐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비례. 부동산 가격도 물건의 가격. 그러니까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반비례.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까지를 본 거예요. 10분을 쉬고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아직까지 하지도 않은 거야. 네, 10분 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 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